안녕하세요. 부자천생입니다. 오늘은 서울연구원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도시공간 복합 이용에 따른 교통기능 재정립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부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심으로 있고요. 올해 24년 1월 11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동구 부동산 완결이라는 스타디와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이라는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고서가 궁금하다면 여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월 11일에 나온 보고서고요. 여기서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약하고 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저는 이 원본을 처음부터 보시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저만의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이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23년 3월에 나왔던 관련 용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나라장터에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강펜 칠해 놨습니다. 우선 가업의 배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업의 배경을 보시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도심에는 개발 가용지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 구조 등 여건 변화 및 도시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역할, 공급,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면적의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 부지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대부분 공공가용 부지라서 이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고도화를 시킴으로써 개발 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신규 가용 공간을 창출하여 도시복합 기능과 도시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모든 저희형 도시계획시설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저희형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부지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관내 저이용 그러니까 미활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여기 6개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미 6개가 제시되어 있죠. 서초동, 중계동, 신내동, 등천동, 우면동, 진간동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동차 정류장이라든지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시면 이 복합개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타당성 검토, 복합개발 사업화 전략, 그리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저는 이 6가지 지역을 우선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초동 1446-1 여기 보시면 3호선 남부터미널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죠. 남부터미널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계동 368 1원입니다. 여기도 현재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북선이 신규 역세권이 될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중계주공 4단지라든지 중계주공 5단지, 중계주공 2단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한번 현재 로드뷰 이런 식으로 현재 도시철도 민간투자 409 이런 식으로 공사 현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곳입니다. 신내동 641단지 641번지 여기는 현재 방송통신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초역세권 위치했죠. 봉화산역 서울의료원 초역세권 위치했고
현재 뭐 KT 시내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시설이 있죠. 바로 건너편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옆에 행복주택도 있군요. 그리고 등촌동 마곡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양천 향교역과 발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종합의료시설이라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복합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곳인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전 시문인데도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용 부지인 상태로 거의 15년 다 되도록 이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었네요. 12-6 이론인데요. 여기도 현재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양재 시민의 수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LG전자 양재 R&D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뭐 EBS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현재 방송통신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10년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간동 156-6 이런 여기는 은평구인데요. 은평구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라고 되어 있군요. 네, 은평뉴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뭐 지하철역 가는 거리가 뭔데 여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저이용 상태로 이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그 해당 용역에서 뭐 교통 및 보행 동선 체계, 공공기여 방안, 그리고 뭐 개발 주체, 이거를 공영 개발할 것인지, 민간 합동으로 개발할 것인지, 민간 개발할 것인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언급된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녹지,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러한 것들을 중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기반시설은 그 시설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시설 안에 교통시설이라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식도를 제가 그려봤는데 기반시설이 더 가장 큰 범위이고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 바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왜 이 연구가 진행되었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용역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 도심은 굉장히 가용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이건 한국 기준이에요.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0.6%이지만 약 18%의 인구자가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인구 밀도가 킬로미터 제곱당 15,650명이라고 하네요.
뭐 현재는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도시 공간에 따라서 복합 개발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용도를 서로 밀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밀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에 복합, 중복화가 요구가 증대되었죠.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계획, 도시계획 도로, 그러니까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용도 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교통시설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고층, 고밀화라 이런 식으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뭐 장점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도심 내 상업 용도, 건물의 과도한 증가 억제, 야간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도심 주거 기능 확충, 교통난 해소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요. 하지만 역시나 단점도 있겠죠. 바로 교통시설, 본래 시설이 담당해야 할 기본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의 이유로 사업 대상지 내부의 교통시설을 별도의 분석이나 기준 없이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그 단지 내의 도로가 필요함에도 사업성을 위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교통시설의 복합 이용 요구되는 경우 교통시설의 기본 기능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공간 복합 이용 유형을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점, 면 보이시나요? 점적인 단일 시설은 하나의 시설 그 자체로 시설 목적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들은 복합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이 위치한 그 지점만 개발되기 때문에 각 시설물 특성만 고려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적인 시설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바로 공간의 그 면이잖아요. 점이 아닌 공간 측면에서 배치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로, 철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앞서 언급한 점적인 단일 시설과는 달리 개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점적인 단일 시설은 주요 대상이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면적인 시설, 그러니까 유형 2, 유형 3으로 또 나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일 블록 내부에 위치해 있으면 바로 유형 2로 분류를 했고요. 두 개 이상의 결합 블록에 있으면 유형 3으로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 2, 유형 3을 이 보고서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직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형 2는 조금 더 쉽게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 개발 지역을 통과하는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그 거주민들이 이용하고요. 외부로부터 유입이 적어서 내부의 도시계획시설 이용자가 개발지역 거주민과 동일한 편이죠. 반면 두 개 이상의 결합 블록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개발 범위가 불규칙하고 개발지역 주변이나 외부로부터 개발지역을 통과하는 통행에 필요한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3이 이제 제일 핵심이겠죠. 아무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러니까 도로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만약 기존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가 갑자기 없어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보고서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1, 유형 1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통시설의 목적 이외에 복합 개발할 때는 사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을 병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뭐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 언급됩니다. 이게 보시면 개발 전의 영등포역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복합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존 역사 건물이 고층 개발을 한 사례이고요. 이 고층 개발할 때 주변의 상업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상업,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주거공간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과 같은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호텔이나 업무시설, 관광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과 결합된 랜드마크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상 1층에 존재하던 기존 승하차장, 주차장은 지하화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업무시설이라든지 뭐 관광, 상업시설을 이제 넣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고지 개발 사례입니다. 차고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뭐 강일버스 차고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차고지는 장점이 많죠.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차고지다 보니까 가스 충전소라든지 전기 충전 시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시민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 행복주택 건설, 생활 SOC 건설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영주차장 개발인데요. 공영주차장, 여기서는 소초, 양재 공영주차장 착공이 나와 있는데 기존은 좌측 이런 모습이었고 현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합 개발 사례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단순히 주차장을 고층화한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주차장 1층부에 상업시설을 유치한 경우, 아니면 실내 놀이터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일버스 차고지 네이버 로드뷰를 가져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보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저이용 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공영 주차장 좌측에는 2020년 5월의 로드뷰입니다. 단지 공영 주차장의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개발을 한 사례고요. 1층에는 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형 1은 그러니까 단일시설 개발 시 복합 이용은 굉장히 간단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시설 담당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개발을 했고요. 개발 이후에 교통시설 담당 기능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죠. 더 많은 철도 노선을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합 개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원래 목적, 그러니까 뭐 교통시설 담당 원래 기능을 유지한 채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용도 활용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원은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의 개발 방향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 생길 새로운 철도 노선 그리고 미래 교통수단인 UAM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교통시설과 기존 교통시설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계획을 고려해서 복합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신교통수단,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UAM 이런 것들이 연기가 앞으로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용부지가 부족하다고 했죠. 수평적으로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와 공중 이러한 공간으로 확장되겠죠. 지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에는 뭐 버스, 도시철도, GTX, 자율주행 자동차 통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요. 지상에는 보행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보행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개인형 이동수단, 전기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이러한 교통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고, 공중에는 도심항공 교통, 그러니까 UAM 이런 것들이 아마 다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형 2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면적인 시설 중에서 단일 블록 내부에 있는 유형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블록 전체가 개발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 그 내부 주민들이 사용하지 외부 주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도로망이 변경되더라도 주변 지역 교통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도로망이 변경되더라도 주변 지역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죠. 여기 뭐 예시로 나온 것은 둔천주공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일 블록을 복합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왕십리 뉴타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을 복합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형 2 같은 경우는 해당 구역 거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할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후에도 개발 지역 거주민들만 내부 도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도로 배치는 주변 지역의 교통과 네트워크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부 도로 배치를 자체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해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간선도로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출입구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직접 아파트 출입구가 연결하지 않도록 도로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시니까 간선도로가 이런 주요 지역들과는 이어주는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왕십리 유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왕십리역 여기가 이제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선도로, 여기도 간선도로, 여기도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하지만 여기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가 바로 출입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도 이 간선도로부에는 출입구가 없죠. 이 내부에 간선도로에는 직접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연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동성에 제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내부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계속 보행 환경 개선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은 정비사업 예측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 주민들만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 아니겠죠. 바로 지역 주민, 더 크게는 뭐 시민, 국민들의 보행도로 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복잡한 유형 3입니다. 면적인 시설이고요. 단일 블록이 아닌 2개 이상의 블록에서의 복합 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앞서 언급한 유형 2와는 달리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하던 도로들이 개발 과정에서 별도의 영향이나 검토가 없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도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발구역 내부의 입주민에게만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 공공재개발 2차 아현동 669일대가 예시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막대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기존 내부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이제 서울역 뭐 센트럴차이나 더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뭐 충정로역이라든지 애호개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길이었죠. 제가 오른쪽 사진이 이 길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했겠죠. 하지만 만약 이 도로를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도로는 공공보행 통로로서 남겨두는 것이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옳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비계획에서도 여기 보시면 남겨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이러한 경우는 뭐 다양하게 예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문사고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문사고역도 현재는 이제 뭐 중랑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도 그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중랑천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문사고역을 다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의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바로 입주민과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로를 둘러싼 갈등을 중지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설령원에서는 정비 사업에 있어 도로 폐지에 따른 사회적 관점의 연결성, 효율성 저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할지라도 도로 폐지 문제는 공공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부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폐지가 필요할 경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계속 건폐율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용적률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공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뭐 모든 부지에 주택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녹지라든지 공원, 뭐 도로 이런 것들을 더 공공성 제고 측면을 위해서 남겨두기 위해서는 건폐율의 규제는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반면 그 사업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 확보는 앞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대표적으로 금호 21구역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금남시장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금남시장 제가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금남시장을. 하지만 현재는 여기가 금호 21구역이거든요. 여기가 21구역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도로를 기존에는 뭐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거주민들이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금남시장을 이용했을 거고 아니면 이 내부 길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금호 21구역을 재개발해서 이 도로를 외부 지역 주민들이 못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막 먼 길을 돌아서 금남시장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옳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호 21구역을 재개발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미안 하이리버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금남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남북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보편화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바로 석간동 62-1 일대 신동기획지도 남북 방향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1월 23일 신통기획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마 이거 이런 식으로 구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에는 뭐 여기 있던 뭐 돌고지시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아파트 거주민들이 뭐 시장을 이용할 때 시장을 이용한다거나
위에 이제 공원도 있으니까 공원을 이용하자고 할 때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내부 길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내부 길을 없앤다면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금호 21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내부로 남북측으로 길을 공공보행통로를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으로 열린 남북방향 통경축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인 제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발 지역 내 필수도로 유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차 혼용 통로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만약에 도로가 통과하는 공중, 지상, 지하 모두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구역 내에 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 내부 거주자들이 불편을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복합화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 복합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중복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범위 결정 이런 것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러한 이제 근거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범위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중복 결정은 사실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동일한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주로 도로화나 철도, 하천과 같은 선형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면적인 공간 범위에서 그러니까 도로, 다른 시설의 중복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공간적 범위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이 부지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허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나 지상 일부는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고요. 여기 일부만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체적 결정은 이 부지 자체가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일부만을 구획하여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일부 층이라든지 지하 이런 식으로 일부만 도시계획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해주지 않겠죠. 바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일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차 혼용 통로 지정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행자, 지역 거주민과 차량 통행을 위해서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요. 따라서 통로 지정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 이후에도 지역 거주민의 이동권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토지는 민간이 소유하고 통로 운영은 지자체가 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서 도로 영향 검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비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 현재는 교통 영향 평가는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통 영향 평가 과정에서
기존 도로 유지에 대한 의견을 아무리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폐지가 결정된 도로를 다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 결정된 사항이겠죠. 이거를 다시 원복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반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도로 폐지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그러니까 뭐 정량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의 제안은 만약에 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단계에서 특정한 도시기획시설 폐지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제 도로 폐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오늘 22일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모든 정비 사업의 통합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나와 있죠.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그리고 뭐 건축 경관 심의 이런 식으로 별도로 진행을 해서 시간이 약 1.5에서 2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원스톱으로 심의 체계를 구축해서 단 6개월 만에 건축과 경관, 교통, 환경, 교육, 정비 계획을 통합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1년 이상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이 얼마나 급한지는 알 수 있죠. 이 교통영향평가 단계 자체가 앞으로 당겨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러니까 입안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철저하게, 더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요, 한번 이 강의를 보고 원본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촌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